1975년 10월 2일 새벽 3시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인근 주택가로부터 떨어져 야산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던 노모 씨의 집에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남편 노 씨를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아내 전모 씨를 산으로 끌고 갔죠. 산속에서 전 씨를 성폭행한 남자는 곧 전 씨마저 죽입니다. 그가 이들 30대 부부의 목숨을 빼앗고 가져간 것은 고작 현금 180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현장에서 불과 열흘도 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났던 의문의 강도살인 사건 2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5일에는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의 양모 씨 집에서 양 씨의 어머니 최모 노인, 양 씨의 두 아들과 큰딸 등 4명의 일가족이 살해당했고, 또한 27일에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아천리의 변모 씨 집에 침입한 강도가 변 씨와 그의 부인 손모 씨 그리고 3살배기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두 딸에게는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만동 부부 살인 사건이 이 두 사건과 유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을 노려 집으로 침입하였고 칼과 함께 둔기를 살해도구로 사용한 점,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점, 강도가 목적이었던 것 치고는 피해 물품이 적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했던 것은 주변의 인가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딴 집들만을 노린 범행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건의 연쇄적인 강도살인에서 사망 피해자만 벌써 9명. 그러나 1975년 당시만 해도 이런 연쇄살인 사건이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으니 경기도 경찰은 이 살인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범인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만동의 부부를 강도 강간 살해했던 그 새벽, 바로 인근의 다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침입에 실패했던 그는 곧 성남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경 남서울 컨트리클럽 인근에서 퇴근하던 골프장 경기보조원 21살 이모 양을 칼로 위협하여 납치, 산 중턱에 있는 빈집으로 끌고 가서 손목시계, 점퍼, 현금 1,450원 등을 빼앗았고 5시경에는 그녀를 살해하려 하였지만 마침 골프장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근처 도로에 정차하여 소리를 내고 라이트를 비추자 달아났던 것입니다. 두 부부를 죽인 바로 그날 오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경찰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범행의 피해자였던 이 양은 당시 성남 낙생파출소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그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녀는 범인에게 납치 감금되어 있던 동안 그로부터 자신이 일가족 집단 살해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범인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범인은 이날 범행 현장 근처에 망치 등 자신의 주요 범행 도구가 담긴 가방을 놓아둔 채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이 유류품 또한 5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발견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건의 보도 내용을 축소하는 등 언론 플레이에 집중을 했고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상수사망을 편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건 전후로도 범인은 단 한 번의 검문 검색 없이 수원에서 성남으로 그리고 다시 성남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월 8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청량리역 앞 골목에 자리 잡은 세탁소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세탁소를 지키고 있던 세탁소 주인 하모 씨의 어머니에게 자주색 바지를 들고 와서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청바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피자국이 빠지겠어요? 어머니가 바지를 대충 훑어봤겠죠. 입고 올 정도였으니 피자국이 그렇게 막 굉장히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바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 청년은 말합니다. 그럼 이따가 3시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 해주세요. 청년이 바지를 맡기고 30분 정도 지난 후 세탁소 주인 하씨가 세탁소에 돌아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누가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기고 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청량리 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2명의 형사를 출동시켜 잠복하게 하고요. 세탁물을 다시 찾으러 온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오후 3시 10분경 검거됩니다. 검거된 남자에게 형사들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바지에 묻은 피 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와 싸우다가 코피 흘린 겁니다. 누구랑 싸웠냐? 어디서 싸웠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겠죠. 그렇게 질문이 이어질수록 이 청년은 더욱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피가 났다고 말을 바꿨지만 그것조차도 횡설수설했죠. 그래서 형사들은 이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그는 처음에 미아동에 있는 사촌 누나 집, 영등포에 있는 누나의 집 등을 얘기하지만 결국 바로 인근에 있는 용두동의 모 여인숙에서 조금 전까지 머물렀다는 걸 밝히게 되죠. 바로 이곳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양의 점퍼와 평택에서 사람 넷을 죽이고 가져간 고추 15근이 담겨 있었던 부대가 발견되고 결국 그는 어제도 사실 우이동에서 하나 죽였다. 이렇게 살인 사실을 자백합니다. 범인은 만 26살의 김대두. 폭력전과 이범이었던 그는 알고 보니 지금껏 경찰이 쫓던 4건의 범행 이외에도 총 9번의 범행을 통하여 17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간의 범행을 통하여 그가 얻은 물건들이었는데요. 1975년 8월 13일 0시 30분경 전남 광산군 임곡면의 외딴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62세 남성 안모 씨를 낫으로 살해하고 그의 아내 58세 박모 여인을 절굿공이로 가격하여 중상을 입혔을 때 그가 강탈한 물건은 고작 플래시 한 개였습니다. 이후 기차 안에서 알게 된 29세의 공범 김혜운과 합세하여 김혜운의 집에서 훔친 돈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일주일 뒤인 8월 20일 새벽 2시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박모 씨 집에 침입하여 박 씨와 박 씨의 아내 서모 여인, 이들의 7살 손자 등 3명을 살해하고 훔친 돈은 장롱 속에 있던 250원이었습니다. 함께한 이 한 건의 범행 후 아마도 서로 간의 불화로 김혜운과 헤어진 김대두는 9월 10일 밤 11시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야산 중턱에 천막집을 칼로 찢고 침입하여 60세의 최모 씨를 다시 살해하였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었고요. 앞서 언급한 평택과 양주의 사건 이후에도 수원 우만동 사건을 일으키기 전인 9월 30일 밤 10시 시흥군 박석곡의 산 중턱에서 28살 윤모 여인과 그녀의 딸인 생후 3개월의 아기를 살해했는데요. 엄마를 강간 살해하고 3개월 된 아기를 발로 짓밟아 때려 죽이고 빼앗은 돈이 겨우 1,500원이었습니다. 즉 7건의 강도살인 범행과 한 건의 살인미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챙긴 돈은 채 3만 원이 되지 않았고 첫 범행의 플래시, 평택 사건에서 가져간 고추 15근과 쌀 1말, 골프장 캐디에게 빼앗은 점퍼와 손목시계를 모두 합쳐봤자 불과 5, 6만 원 정도의 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인 우이동 사건, 실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방학동이었는데요. 이 사건도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폭력전과 이범으로 출소 이후 주위의 냉대로 최초로 범죄를 꿈꾸게 되었다는 김대두가 이양 살인미수 사건 이후 새로운 범행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교도소를 막 출감한 23세의 청년 박 씨였습니다. 김대두는 그럴싸한 계획을 늘어놓으며 박 씨를 꼬드겨서 그 당시에 신세를 지고 있던 미아동의 사촌 누나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여기서 박 씨가 현금 3,000원과 김대두의 사촌 매형의 구두를 훔쳐서 도주했던 것입니다. 김대두는 사촌 매형한테 욕을 먹고 쫓겨나서 아까 얘기한 청량리의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인데 10월 7일 용산역 앞에서 이 청년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분노한 마음을 숨기고 다시 그 청년을 꼬드기는 척 접근한 김대두는 도봉구 방학동의 야산으로 청년을 유인한 뒤 그를 칼로 찌르고 돌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그러고서 청바지와 금반지, 지갑 등을 빼앗은 것인데요. 지갑에는 돈이 거의 없었고
금반지는 도금이었다고 하니 김대두는 참 금전운은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김대두는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고 반면 돈이나 어떤 다른 수확은 거의 없는 이런 범죄를 통하여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우연히 폭력 전과가 생긴 뒤 주위의 냉대가 심했다. 징병검사 불합격 등 몸이 약해서 노동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돈 벌 길이 없었다.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남들처럼 멋있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혼자 범행을 하려니 몸이 약해서 겁이 나 외딴 짓만 골라 범행했다. 즉, 자신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방법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일이 많았고 두 번의 전과 역시 동네 친구와 시비가 붙어서 때렸던 것과 그렇게 한 번 전과가 생기고 출소한 뒤에 동네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성격 자체가 사실 범죄 예비군이었던 것 같고요. 집안이 가난했고 몸이 약했다는 것은 글쎄요, 그게 17명을 살인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만 그의 범행이 극도의 잔인성을 띠게 된 것만은 분명히 그의 패배감이나 자신감 결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이들까지 죽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애들이 시끄럽게 울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죽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범행 대상으로 주위와 어느 정도 차단된 외딴 집을 고르고 노인, 여성, 아이들이 있는 상황을 노려서 주로 범행을 하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해하는 이유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즉, 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범행이 잔혹해지는 것인데요. 골프장 이 모양을 대상으로 범행할 때도 사실 누가 막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차량 라이트가 비추고 정차를 하는 것 같으니까 범죄 도구까지 다 놔두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다는 것만 봐도 김대두의 심약한 성격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심약한 성격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대 성격, 그러니까 잔인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발현되는 것이 김대두의 성격 특성인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개념이 없던 시절의 범죄입니다만 김대두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만 컴플렉스,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그런 데서 비롯된 마음속의 분노,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인 사람. 하지만 뭔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능력은 없는, 예컨대 부잣집을 노린다던가 사람을 속인다던가 하는 지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단순 무식한 두뇌와 콩알만한 가슴을 지닌 생계형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연쇄살인범과 비교를 해보자면 강창구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김대두는 이렇게 1975년 10월 8일에 검거돼서 1976년 3월에는 사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28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거 이후 사형 집행 전까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편지마다 필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 편지에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도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면들이 있습니다. 또 1년 남짓 수감 생활하면서 굉장히 열성적인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김대두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소위 다중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행동이나 범행들 중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사형수가 된 이후 그를 알게 된 이들이 김대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의적인 시선, 전혀 다른 필적, 극도의 공격성과 극도의 심약함이 혼재된 성격 같은 것들이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건 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 1970년대에 충격을 안긴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